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보험 조건이에요. 보험과 관련해서는 뭐 이게 이제 국제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 운송은 뭐 굉장히 위험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항공 운송의 경우에는 그 기간 자체도 짧고 뭐 항공을 통해서 신속하게 운반을 할 수 있지만 운임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모든 물품을 항공 운송하지는 않고요. 이제 아직까지는 국제 물류의 중심은 해상 운송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해상 운송이란 것은 뭐 규모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나 뭐이 국제 운송의 어떤 메인 운송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기간도 걸리고 뭐 아무리 빨리 잡는다 하더라도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와 미주 노선 간에 뭐 넉넉 잡아서 한 2주는 잡아야 되고요. 뭐 사안에 따라서 좀 더 빨라질 수는 있지만 뭐 유럽 노선, 구주 노선도 뭐 한 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선박들이 굉장히 빠른 선박들이 나옵니다만 그 경제 속도란 게 있거든요. 선박들이 연비나 이런 측면에서 경제 속도 이런 것들을 준수하다 보니까 시일이 걸려요. 그러면 시일이 걸리고, 그리고 뭐 망망대해를 항해를 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아무리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거나 뭐 벌크선에 선창에 적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혹한 환경이죠. 이 소금기 있는 바닷물에 오랜 동안 떠 있고, 뭐 비 오면 비 오고 눈 오면 눈 오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 운송 도중에 물품이 손상되거나 멸실되거나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를 무역거래 당사자들이 모두 다 끌어안는다는 것은 가혹한 환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로 한 것이 보험입니다. 보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위험을 운송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수단이 해상 적하 보험입니다. 화물에 해상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멸실 손상에 대해서 보험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 것인데, 수업 도입부의 음성이 조금 낮게, 소리가 좀 작게 녹음이 됐네요.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본론으로는 안 넘어갔으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운송 도중에, 국제 운송을 하는 도중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위험을 회피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해상 적하 보험이다. 뭐 항공 화물의 경우에는 항공 화물 보험을 들 것이고, 해상 운송의 경우는 해상 적하 보험을 들 것인데, 중요한 건 누가 보험을 드냐는 거예요. 매도인이 보험을 드냐, 매수인이 보험을 드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계약서에 조건으로서 기입이 돼야 되겠죠. CIF를 하게 되면 매도인이 보험을 들 것이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 중에서 주 운송 구간에 발생되는, 그러니까 주 메인 운송 구간 있죠. 메인 운송 구간에 만약에 화물이 멸실 손상됐을 때 그 멸실 손상의 어떤 재산상의 손실이 가해지는 사람, 항해를 하다가 항해 중에 화물이 파손되거나 멸실되거나 손상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매도인의 손실로 이어진다면 매도인이 보험을 들어야 될 것이고, 매수인의 손실로 이어진다면 매수인이 보험을 들어야 될 겁니다. 그거는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지만 당연히 자기의 어떤 재산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CIF나 인커텀스 상의 CIF나 CIP의 경우에는 의무로서 박아놨죠. 인커텀스 상에 누가 누구를 위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들어줘야 된다. 그 경우에는 이제 의무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9개 CIF와 CIP를 제외한 나머지 정형거래 조건은 누가 보험을 들어줘야 된다는 건 없지만, 이 주 운송 구간에 멸실 또는 손상이 발생했을 때 손실을 입는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한 측면에서 보험을 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쭉 살펴보면, 보험을 인수하는 보험 회사를 보험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계약을 드는 사람을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보험
뭐 조금 차이가 있다면 피보험자는 손해 발생 시에 보험금을 수취하는 자라, 보험으로부터 이 보험 부보를 받는 사람이란 뜻이고, 보험계약자는 말 그대로 보험자와 함께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피보험 목적물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보험을 통해서 보호받게 되는 대상을 말하고, 그 피보험 목적물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가지는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 경제적 손실을 피보험 이익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화물을 수출을 해서 운송을 해서 그 운송하는 화물에 대해서 보험을 든다라고 했을 때 그 물품이 일종의 피보험 목적물이 되고, 그 피보험 목적물이 운송 도중에 파손되거나 멸실되거나 손상돼서 사라지게 되는, 손실되게 되는 그 손해액이, 그리고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가치,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물건이라고 쳤을 때 그 100만원짜리 물건을 운송을 하고 보험을 부과한다고 했을 때 그 100만원짜리 물건이 피보험 목적물이 되고요. 그 100만원이라는 가치가 피보험 이익이 됩니다. 그 피보험 이익은 그 물품에 대한 소유주가 그 물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1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물품의 가치, 일종의 평가액이죠. 그게 이제 보험 가액이고, 이 100만원짜리 물건을 100만원 그대로 다 보험에 들 수도 있지만 뭐 50만원만 들 수도 있고 30만원만 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해서 정하는 금액이 보험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물건이 운송 도중에 사고가 나서 손실이 입었다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보험금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일종의 보험요금,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보험회사에 내는 돈이 보험료고요.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이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보험자가 피보험 목적물, 그 물건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호해주는, 일종의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줄 수 있는 그 보호를 하는 기간을 보험기간이라고 하고요.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되는 기간을 보험계약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험계약에 대한 용어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고, 화물에 대해서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이런 통상 보험계약을 체결해서 화물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것이 보험증권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보험 조건은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실비보험이나 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보험자의 어떤 보장 범위에 따라서 내용들이 조금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얼마만큼 개런티를 해주고 얼마만큼 보장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나뉘어지는데, 대표적으로 나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구증권과 신증권, 구약관과 신약관이 있습니다. 제가 뭐 말을 잘못했네요. 협회 적하약관이라고 합니다. 이 협회는 뭐 어떤 별다른 협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런던 보험자 협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공인된 협회가 당연히 영국 런던에 있습니다. 영국의 법과 간섭이 보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런던 보험자 협회가 제정한 협회 적하 약관을 통해서 나뉘어지는데, 1963년에 나온 구약관이 있습니다. 구약관은 ICC-FPA, ICC-WA, ICC-AR 이렇게 어떤 보험자의 보장 범위를 나눠 놓았고요. 또 82년, 그리고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2009년, 지금 여기서는 제가 설명을 안 넣어놨네요. 82년도 약관도 여기 향후에 2009년에 개정이 한번 됐었는데, 요거는 신약관, 신협회 적하 약관이라고 합니다. 그 경우에는 ICC-A, ICC-B, ICC-C로 보장 범위를 나눠 놓았습니다. 그런 것들과 관련된 표가 지금 26번, 27번 슬라이드에 있고요. 보험을 든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보험으로 처리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보험에도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28번 슬라이드에 보험자의 면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X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이러한 문제로부터 사고가 발생해서 화물이 멸실 손상이 되더라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면책 위험. 자, 그래서 뭐 어찌됐든 ICC ABC로 들든 ICC WA, FPA, AR로 들든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특히나 CIF나 CIP 조건으로 인커텀스 상의 CIF나 CIP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줘야 된다 라는 점이죠. 나머지 9개 조건은 그런 의무는 없다. 뭐 물론 우리가 CISG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보험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있지만 보험 계약과 관련해서 의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는 CIF와 CIP의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줄 의무가 있다. 이 정도입니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많아요. 한 학기 동안 다룰 내용입니다. 한 학기 동안 다룰 내용이고 가을 학기, 2학기 때 제가 해상보험론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 뭐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들을 가능성도 크고 많이 뭐 지난 학기 때 들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다음 학기 때 들을 예정인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해상보험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자세하게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은 계약론을 다루는 시간이고 무역 계약에 있어서는 어느 사람이 어떻게 보험을 들지에 대해서 반드시 조건으로 정해야 한다 정도로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거는 이제 대금 지급입니다.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시기와 관련해서는 선적전에 지급하는 것이냐, 물품 선적전에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선불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선지급이라든지 뭐 대표적으로 캐시 윗 오더, 주문과 동시에 돈을 주는 캐시 윗 오더라든지 아니면 송금 방식, 뭐 여러 가지 수표나 은행환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좌이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금 송금을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선적적 지급이고요. 선적시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동시이행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계산을 하듯이 완벽한 의미의 same time 동시이행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역계약에서는 어느 정도 물품의 선적과 대금 지급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어느 적절한 타협점을 찾았다라고 보는 게 선적시 지급입니다. 그 대표적인 방식이 선적 서류 상한도 조건,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먼트나 캐시 온 딜리버리, COD라고 하는 물품 상한도 방식과 그 일란불 신용장 방식 혹은 DP 방식 등, DP는 이제 추심이죠. 추심 방식 등이 있습니다. DP 추심 방식이죠.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선적시 지급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선적 서류 상한도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선적 완료 시에 선적지항에 매수인, 그러니까 물건 사는 사람의 지점이나 대리인한테 선적 서류를 넘겨주고 돈을 받는 방식이고요. 물품 상한도 방식, 캐시 온 딜리버리는 물품이 매수인 쪽에 도착해서, 목적지 쪽에 도착해서 거기서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수인 측에다가 물품을 검사하고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매수인이 수출업자나 수출업자 대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선적 후 지급도 있어요. 선적 후 지급의 경우에는 후지급, 후불이죠. 일종의 외상 매매인데 뭐 상호 계산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일종의 일부 후 나지는 아니면 기한부업을 이용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한신용장 방식과 하한어음 추심 방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무역계약의 이행에서 설명을 어느 정도 드렸죠. 뭐에 대해서? 한어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하한신용장의 운용과 추심 방식의 운용에 있어서는 이 부분도 한 학기 동안 다뤄야 돼요. 물론 이 하한신용장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거래도를 하나의 슬라이드에 올려놓긴 했고, 추심 DP-DA 방식, DP 방식과 추심에도 이제 DP 방식과 DA 방식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방식도 뭐 하나의 33번 슬라이드에 하나의 그림을 올려졌지만 아마 요 두 개의 그림을 가지고 심도 있고 깊이 있게 강의가 나가야 되는 거는 이거 마찬가지도 가을 학기에 2학기 때 대금 결제론, 대금 결제 수업이 있죠. 그 부분은 이제 김철수 교수님께서 진행을 하시게 될 텐데 그 부분 그 수업에서 또 자세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용장 방식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메커니즘이 있고 추심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계약론 수업에서 다루기에는 범위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어떤 방식으로든 주심으로 할 것인지 신용장 방식으로 할 것인지 송금 방식으로 할 것인지 송금도 뭐 사전 송금이 있을 수 있고 사후 송금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든지 간에 이런 방식으로 대금 결제를 하겠다라는 것을 계약서상의 일반거래 조건 협정서상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자, 그리고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한어음이 있는데 한어음에 대해서는 이 동일한 내용을 제가 뭐 대금 지급 조건 얘기하면서 한어음을 빼버리기가 좀 애매해서 여기다 집어넣긴 했는데 요 동일한 내용이 우리가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충분히 무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해서 내용을 봤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어음의 필수 기재사항, 임의 기재사항들이 있죠. 그래서 대금 지급 조건은 뭐 한어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한어음 치결 제도와 관련된 부분, 실질적인 신용장의 방법, 그리고 추심의 방법, 송금의 방법, 그리고 요즘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대금 결제 방법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역결제론 시간에 학습을 해야 된다. 라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살펴볼 부분이 포장 조건입니다. 포장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실무적으로 특히 물류와 관련해서 특히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취급하고 있는 물품들이 되게 첨단 산업과 관련된 물품들이 많거든요. 뭐 휴대폰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뭐 무진공 포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골판지 상자에 싸는 것만 포장이 아니고요. 어떤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그리고 수분이 들어가지 않게 뭐 여러 가지로 물품을 잘 싸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강의 자료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포장의 종류 해가지고 뭐 이것을 내장, 게장, 개별 포장이죠. 게장은 개별 포장이고 내장은 쉽게 말해서 안에 그 완충제를 넣어서 포장을 하는 것이고 외장은 쉽게 말해서 뭐 컨테이너나 아니면 나무 상자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장을 어떻게 할지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실질적으로는 매도인 매수인 간에 그 취급하는 물품의 성질이나 성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정확한 방법으로 포장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 이것이 국제운송, 해상운송 내지는 항공운송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운송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함과 적합함을 갖고 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포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조건으로서 반드시 기입해서 향후에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인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거의 다 사문화됐어요. 컨테이너가 사용되기 이전에는 이런 큰 네모난 나무 상자에다가 물품의 표식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취급주의 표시, 커션, 취급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재해서 그 물품의 내용을 뜯어보지 않더라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 쉬핑 마커였는데, 지금은 컨테이너가 운송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다 이렇게 적어 놓기보다는 컨테이너 표면에는 그 해운선사의 로고나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컨테이너는 여러 가지 RFID 기술을 포함을 해서 전자적인 방식으로 그 컨테이너의 어떤 추적이라든지 컨테이너 내부의 화물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뭐 나무 상자에다가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표시하고 이런 것들은 과거의 방법이었다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레임 해결 조건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만약에 무역계약, 우리가 인커텀스와 관련된 CIF 계약, FOB 계약을 공부하고 나면 그 뒷분에 무역계약의 종료, 무역계약의 불이행,
그리고 무역계약의 프러스트레이션, 우리가 불가항력과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하게 될 텐데, 이 클레임 해결 조건이란 건 뭐냐면 무역계약이 정상적으로 정식으로 잘 이행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할 것이며 어떻게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조건들도 반드시 계약서나 일반 거래 조건 협정의 내용에 이러한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이 계약 내용대로 어느 한쪽 당사자가 제대로 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클레임을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이런 조건들을 계약서에 집어넣지 않으면 진짜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무역, 특히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련해서는 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계약서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도 사실 또 한 학기 할 내용이에요. 상사중재 사례 수업에서 이건 이제 지금 요번 학기에 같이 진행되고 있는 수업인데, 제가 진행하고 있는 수업인데, 이 클레임 해결과 관련된 내용도 한 학기 동안 공부할 내용이죠. 그래서 뭐 이 자세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상사중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것 또한 분쟁이나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의 조건으로서 반드시 계약서나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 삽입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강의 자료의 슬라이드는 굉장히 많지만 어떻게 보면 특징적이거나 중요한 내용은 많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찝찝해서 제가 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무역 계약에서 중요하고 계약에서 반드시 계약 당사자들이 챙겨서 반드시 조건화 시켜야 되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건들의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역 실무, 무역 국제 상무의 어떤 강론을 통해서 자세하게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좀 개괄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말 그대로 인커텀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커텀스도 개괄적으로 11가지 조건들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왜? 여러분들이 상무론 시간에 잘 배웠을 거니까 저는 CIF 계약과 FOB 계약, 거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 진도를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주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